민주당이 손해를 무릅쓰고 만든 개혁선거법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을 만들어 소수당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당원 투표를 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는 반칙과 편법의 미래통합당을 응징하자며 사실상 참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는 뭐 한성교 미래한국당이죠. 그 비례정당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통합 제안하겠다. 대구 가서 지금 만나겠다. 일단 거절당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좀 뜬금없기도 하고요. 일종의 뭐 반문연대를 같이 하자 뭐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대표 입장으로 보면 그 미래한국당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되면 결국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이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대구에서 의료봉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지금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뭐 만날 생각이 네, 별로 없어 정리가 된 것 보입니다. 같아요. 예. 네. 사실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내면 이게 이제 보수 쪽인가 진보 쪽인가 중도라서 안철수 국민의당이 그렇지만 사실상 언론에서는 미래통합당과의 지역구 통합 효과도 있다. 그동안에 표가 분산됐었는데 과거에는 그런 내친김에 그래서 아예 비례 정당까지 통합하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잘 해봐야 되는데요.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이 별도로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의석의 총합이 많을지 두 당이 오늘처럼 한성교 대표의 제안처럼 살림을 합쳐갖고 하나의 깃발 아래 그 비례대표 의석을 하는 게 더 많을지 그건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제 한성교 대표 이거는요. 이태규 의원이 그 안철수 대표 측근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남의 집 예방할 때도 가도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뭐 좀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느닷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것 같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성교 대표가 이렇게 치밀한 뭐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하려면은 사전에 좀 물밑 조율이라든가 사전 정지 작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이제 언론 인터뷰도 나오다 보니까 설령 안철수 대표 쪽에서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형식으로 제안이 오면은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네. 근데 일종의 이제 이거는 선거 전략상으로 공을 던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의당한테 우리하고 통합하자라고 제안을 하면 저쪽은 중도가 아니라 그냥 보수입니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편입니다. 같은 편이니까 우리한테 찍어주십시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진짜 있다는 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런 제안이 나오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이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정치인 안철수가 더 오른쪽에 가서 위치하는구나라고 포지셔닝 하는데 저 제안이 상당히 영향을 끼칠 거다. 저렇게 계속 제안하면 제안할수록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그럴 수 이유가 있겠습니다. 있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자꾸 전 대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대구 의료봉사로 국민들의 호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는 안 대표가 지난번에 지역구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깨끗하고 좀 다른 어떤 혁신적인 정당, 예를 들면 국민의당한테 표를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의석에 있어서는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국민의당 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도 있다. 이걸 네. 우려하고 있고요. 안 대표는 지금 육참 골단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내주고 난 다음에 뼈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내 식구들 지역구로 가서 미래통합당으로 가서 살아서 돌아오라. 나는
대신에 비례해서 살아남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만드는 건데 지금 그거를 자꾸 미래통합당이나 미래한국당이 흔들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네. 거죠. 실제 안철수계 의원들이 몇몇이 공천을 받았어요. 네, 공천 많이 근데 받았어요. 저는요.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그 한성교 대표의 그 인터뷰는요, 정치적 효과는 꽤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사실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의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개혁 진영은 비례정당 그 창당을 두고 내부 갈등, 내전 상태로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쪽은 중도 보수, 이쪽은 이 안철수 대표 그쪽하고도 합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런 좀 단결의 기운을 높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후보는 어차피 단일화된 거 아니에요? 안철수계 의원들도 다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해서 지금 다 공천 받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역구 후보들의 경쟁력, 득표력을 좀 올려주는 효과도 일정 네.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당 그 진보 진영의 비례의원 확보를 위한 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이냐, 내일 이제 당원들이 모바일로 휴대전화로 투표해서 한 80만 되는데 결정하겠답니다. 오늘 아침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합당은 가짜 페이퍼 유상정을 만들어 소수당에 들어갈 의석을 도둑질하는 반칙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만하게도 반칙으로 제1당이 되면 보복 탄핵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는 소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상 얻을 수 있는 의석에서 하나도 더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순번을 양보하는 희생으로 진출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고 반칙과 탈법을 저지르는 미통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 당원 투표한다는데 당대표가 이렇게 미통당을 미래통합당을 응징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자는 선언 같고요. 근데 네. 이제 오늘부로 해가지고요, 이제 좀 이렇게 지형이 달라지는데 명분 싸움에서요. 이제까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거에 대해서 반칙과 꼼수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게 전혀 일리가 없는 그 비판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그건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전공법은 아니고 저도 뭐 그건 꼼수다. 그 틀린 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편이 반칙과 꼼수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나도 반칙과 꼼수로 그걸 응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선거법을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정치 관행에도 어긋나고 하니까 그런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라도 좀 있는데 지금 이제 집권여당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거는 꼼수에 맞서서 더 꼼수당이다라고 하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네.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두 개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할 때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이 얻을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어제와는 조금 더 달라졌어요. 네, 민주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정책 연구하는 곳이죠. 정의당이 참여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만 보시죠. 정의당이 참여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의당은 한 10석 기대하고 있는데 정의당 의석이 줄어듭니다. 네. 대신 연합정당으로 표가 조금 더 쏠릴 테니까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러면 19석, 저 안에 이제 민주당 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미래한국당도 조금 의석이 줄어들고요. 자, 이 명분으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자. 그럼 만약에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제 비례 후보는 순번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의당은 이미 비례 후보 순번을 다 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간중간에 만약에 민생당이 참여한다면 뭐 지금 박지원 의원, 유성엽 의원이 있는 민생당은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데 그러면 중간 녹색당 뭐 이런데 뭐 여성의당 이런데 한두 석씩 섞어주면서 민주당 후보들을 뒤쪽에 배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뒤쪽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말하는데 한 석도 더 얻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원래 병립형으로 따지면 현재 민주당 지지율로 보면 한 7석 일곱 가까이 석. 네. 조금 적게 보면 한 6석 정도는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연구원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처럼 19석이라고 하면은 그 앞순위에 섞어가지고 배치를 하면서 민주당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뒤쪽까지 이렇게 넣는 작업들을 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는 기본 원칙은 7석만 얻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최대한 배려해서 그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거라고 해서 볼 수 진보 있습니다. 진영의 파이를 키우자. 네.
만약에 지금 예측은 17번까지 된다니까 민주당 후보들 7명을 넣는다면 뭐 3번, 8번, 5번 하면서 17, 8번에 걸릴 수 있겠죠. 거기에 걸리게 일곱 하면서 명은? 네. 네, 가능하면 이건 뭐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녹색당이 참여한다고 하면 네. 녹색당을 맨 앞쪽에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미래한국당은 지금 의원들이 6명인가 가 있는데 거의 추가로 더 갈 수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민생당이 국회의원이 19명인가 되니까 아마 비례 3번 정도 받는다고 치면 4번 정도 받는다고 치면 여기도 이제 한 5, 6번 받으려면 최소한 국회의원 대여섯 명은 보내놔야 6번, 7번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진보연합정당이. 그래서 몇 명을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보내는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그러니까요. 평가가 나올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네. 꼭 비례 1번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원들이 움직여서 예를 네. 들어서 지금 아니 근데 미래한국당의 비례로 경우에는 그 뭡니까 순번이 한 9번, 10번 되면 유권자들이 들어가서 기표소 안에서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름을 특이하게 지어도.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불출마한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생당하고 만약에 함께 한다고 하면 민생당에도 이번에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을 의원들이 보내서 미래한국당 의석이 6석이니까 미래한국당의 의원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면서 같이 어떤 네. 전략을 짜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시뮬레이션 해갖고 수치를 보여준 걸 보면요. 이른바 비례연합당에 정의당이 참여할 경우와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보면요. 오히려 정의당이 따로 했을 때 민주당 쪽이 더 의석이 더 여유가 있어요. 정의당하고 따로요. 그러니까 예. 정의당이 참여 안 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정의당하고 따로 했을 때는 연합 그 정당이 19, 미래한국당이 18, 정의당이 5석. 그래갖고 미래한국당이 18석이에요. 그다음에 그 저 비례연합당하고 정의당하고 합친 게 24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합류했을 때는 오히려 연합정당이 23석으로 하나 줄고요. 네. 미래한국당의 19석으로 하나가 늡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그 민주당 의총 그 보고된 내용대로 하면요. 정의당하고 안 합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갈 이걸 것 같아요. 과연 비례연합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물론 이제 또 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네. 다른 뭐 민생당이나 뭐 녹색당이나 더 군소 정당들 네. 참여 여부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정의당이 빠진 이걸 과연 비례연합당이라 부를 수 있는가 네. 하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정의당이 빠진 비례연합당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네. 민주당의 좀 그 기대 섞인 전망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지하는 그동안에 교차 투표를 했던 지지층이 민주당에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 연합정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지지층이 곧바로 다 옮겨갈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가 볼 때는 한 10%대 득표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건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미래통합당처럼 비례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데 저 미래통합당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의 칼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 시계를 한 7개월 전으로 돌려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거칠게 딱 좋은 날씨나 영화 신세계 그 대사 떠올리게 하는 김용호 위원장의 발언이 그때 회자됐었는데, 네. 독주에는 몸담이가 승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죽기에 다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현역 의원들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거의 현실이 돼가고 있죠. 네. 보수 분열을 야기했던 또는 탄핵 관련 의원들에게 큰 칼이 휘둘러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탄핵 칠적이라 불리던 인사 중에는 뭐 권성동 의원 컷오프 됐고 이해용 의원 동대문을로 재배치됐고요. 친박 핵심 인사들도 뭐 수십여 명이 불출마나 컷오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다. 반년이 지난 지금 보면 많이 현실화된 겁니까?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TK 이런 데는 뭐 절반 이상 물갈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공천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뭐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이른바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서 결국은 내처짐을 당할 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좀 어색한 일이고요. 뭐 물론 마지막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라도 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여전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했던 탄핵 과정에서 참여했던 의원들, 이른바 복당파라고도 불리는 그분들 그래픽이 있군요. 네. 사실상 뭐 한두 명 정도가 하태경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 네, 권성동 의원은 컷 오픈데 지금 저희 그래픽이 좀, 네, 이현 의원은 지금 동대문이죠? 동대문 네. 을인가요? 네, 민병두 의원 그 지역구로 재배치됐고요. 여기도 정말 뭐 많은 뭐 물갈이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저는요, 이게 이제 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시절에 그러니까 18대, 19대, 20대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공천이 개파 공천이었거든요. 네. 특히 20대가 제일 심해서 그때 뭐 진박 공천 파동 뭐 이런 말까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 악수산 12년 동안 악순환이 되어 온 거죠. 그야말로 지독한 네. 개파 공천.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컷오프 되거나 공천 탈락된 사람들을 보면요. 주로 굳이 따지면 이제 친박 쪽이 많긴 하지만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시대 강을 건너야 된다 한다는 네, 거는 시대강 건너려면 밟고 갈 다리가 필요한데, 있어야 되는데 그 다리가 돼줬으면 좋겠다. 네. 권성동 의원이 이거 한 경우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이걸 한 게 아니고 당내 화합과 그걸 위해서 좀 이게 한 시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탈개파 공천이다. 이른바 이제 친박 쪽에서는 네. 우리 친박 죽이기 공천 아니었냐 이런 식의 이제 뭐라 할까요? 반론, 그 주장을 좀 무색해하는 그런 게 되겠죠. 권성동 의원은 그때 법사위원장이어서 아마 네, 탄핵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장, 그러니까 형사소송이라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네. 하면서 탄핵 소추위원장을 했단 네. 말이죠. 시대의 강을 건너려면 어찌됐건 컷오프 시켰으니까 공관위에서 보기에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장까지 했으니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결정한 거 판단한 거잖아요. 저는 꼭 잘못했다니까 김영호 아니면 공관위원장이 왜 잘라냅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탈개파 공천이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는 좀 고육지책으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개파색이 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당내 화합에 네. 여하튼 지금 그 탄핵을 둘러싸고 완전히 당이 쪼개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접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단순한 그 봉합이 아니라 정말 화학적 결합이 되고 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탄핵을 둘러싼 찬반 이거를 좀 과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아니, 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탄핵에서 찬성했으니까 이쪽 좀 많이 컷오프 시켰으니까 이쪽을 대표하는 탄핵 소추위원장까지 한 사람도 좀 물러나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데 권성동 네.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논리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편지 보내고 나니까 황교안 대표가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하고 김용호 공관위원장은 아주 의로운 결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어요. 박 전 대통령이 편지 한 통만 보내도 당이 그렇게 휘청휘청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탄핵 문제에 있어서 그냥 탄핵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탄핵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들 또 국민들과 함께 참여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는 행위가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죠. 네. 권성동 의원이 김영호 공관위원장 비난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을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라고 황교안 대표도 얘기하고 김영호 위원장도 얘기해놓고는 김성태 잘라야 되고 권성도이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 공천 관리, 이 공천을 과정을 운영해서는 저는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김무석급도 아니고 유승민급도 아니고 정병국급도 아니다. 나는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하게끔 규정이 돼 있어서 나는 국회법 출신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냐 그러면은. 그리고 삼선이 거저된 줄 알아요. 삼선
제가 1년에 80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강릉에 필요한 예산, 강릉에 필요한 사업 다 따져주면서 그리고 중앙에서 중앙에 나름대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얼굴을 알리면서 이렇게 해서 3선이 된 건데 김영호 위원장이 그랬답니다. 강릉은 티켓처럼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아무나 갖다 박아도 된다고. 자, 시간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는데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맘때 공천할 땐 다 그렇죠. 민병두 의원도 지금 3월 15일 내일 아니죠. 며칠 남았군요. 3월 15일 탈당하기로. 왜냐하면 4년 전에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공천 탈락한 이해찬 지금 대표가 그때 3월 15일 날 탈당했으니까 나도 3월 15일 날 탈당하겠다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볼까요? 네. 4년 전 김종인 위원장의 공천 칼바람에 뭐 강기정 의원, 노영민 전 비서실장, 정청래 의원 다 컷오프 됐었죠. 그중 가장 상징적인 사람은 역시 친노 수장이었던 이해찬 의원의 컷오프였는데요. 그리고 탈당하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니까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도덕성이나 경쟁력이나 의정 활동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무적 판단이라는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공천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수용할 수가 없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해찬 의원의 탈당과 지금 민병두 의원의 탈당은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일단 뭐 당 공천 결정에 반발하는 건 같은 거고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 민병두 의원은 미투 논란에 휩싸인 것 때문에 네. 굉장히 발화점이 있는 그런 이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여러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컷오프를 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진짜 정무적 판단이라고 한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친문 패권주의라고 하는 프레임이 당시에 작동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 또 친문의 좌장이라고 할 만한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 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살아 돌아오는 게 문제인데 글쎄요 민병두 의원이 지금 동대문을 상황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미투 논란 유무의 차이점도 있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해찬 대표는 옛날에 뭐 무슨 수제 날 때 골프 치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무소속 출마했을 때의 당선 가능성인데 세종시에서는 이제 이해찬 후보가 무소속 당선됐는데 동대문 을에서 가능할 것인가 민병두 네. 후보가 그거는 저는 이해찬 당시에 세종시에서 당선됐을 때 그거보다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내일까지예요. 황교안 대표에게 공천 바로 잡아라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뭐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산 무소속 출마? 양산이 양산으로? 될지 네. 뭐 서울 다른 간다는 말도 있고. 네, 뭐 네. 지역은 대구 잘 간다는 말도 예, 지역은 대구도 뭐 지금 뭐 고민 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황교안 대표도 날 버렸다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 명분이 되겠죠. 저는 당에서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지켜보겠습니다. 자, 신지어 전 의원, 김성환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네. 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